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에 맞서 태아를 살리려는 교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대표단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직접 만나 교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이자 인터넷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는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가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으로 선포됐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헌신했던 청년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도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3억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은희 성지에서 김대건 신부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특별히 청년 김대건길 명예도로 명판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교구 사제단 만남으로 사제들의 일치와 친교,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제들 간의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일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에 맞서 태아를 살리려는 교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대표단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직접 만나 교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문창호 주교를 비롯한 천주교 대표단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8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면담한 지 17일 만입니다. 이번엔 수술과 약물에 의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만났습니다. 면담은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직접 발의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듣고 또 그에 대한 대응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보다는 좀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됐고. 문 주교는 두 의원에게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교단의 성명서를 전달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두 의원은 천주교의 입장을 경청했습니다. 주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주교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이제 들었고요. 면담에 참여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천주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생명 존중 정신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법률안이 또 나와주어야 국회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지지하는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인 방선영 변호사는 면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낙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했습니다. 자기결정권 안에 과연 타인의 생명체를 해할 권리가 있을 것인가. 사실 동물보호법만 해도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국 교구의 가정과 생명 담당 사제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는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지구별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송파지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서명운동 명부를 9월 11일 남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반생명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가장 작은 생명인 태아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이자 인터넷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는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가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으로 선포됐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활동에 헌신했던 청년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도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두 성인이 미사와 기도, 성체조배와 고해성사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을 실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대 성당 외벽에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와 카를로 아쿠티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두 복자를 성인 품에 올리는 시성미사가 7일 레오 14세 교황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1901년 토리노에서 태어난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는 가톨릭 액션과 성 빈첸시오회 등 여러 교회 단체에서 활동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선 물품을 가득 싣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그를 프라사티 운송회사라고 불렀습니다.
1991년 런던에서 태어나 밀라노로 이주한 카를로 아쿠티스는 매일 미사와 성체 조배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컴퓨터 재능을 살려 성체 기적에 대한 웹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한 아쿠티스를 사람들은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황청 시성부 장관 마르첼로 세레마로 추기경은 교황에게 두 복자의 시성을 청했습니다. Postulo ac Sancta Mater Ecclesia per sanctitatem vestram, catalogo sanctorum adscribi, et aquamquam sanctos ab omnibus Christi fidelibus pronunciare, Beatos Petrum Georgium Frassati et Carolum Acutis. 교황은 두 성인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Beatus Petrum Georgium Frassati et Carolum Acutis, Sanctus esse discernimus et definimus, ac sanctorum catalogo ascribimus. Statuentes eius in universa ecclesia, inter sanctus pia devotione reculit debere. 교황의 선언 직후 두 성인의 유해를 공경하고 분향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강론에서 두 성인이 단순한 활동으로 신앙심을 키워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ntrambi, Pier Giorgio e Carlo, hanno coltivato l'amore per Dio e per i fratelli attraverso mezzi semplici, alla portata di tutti, la Santa Messa quotidiana, la preghiera, specialmente l'adorazione eucaristica. 24살에 선종한 성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 15살에 선종한 성 카를로 아쿠티스. 교황은 두 젊은 성인의 탄생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 santi Pier Giorgio Frassati e Carlo Acutis sono un invito rivolto a tutti noi, soprattutto ai giovani, a non sciupare la vita, ma a orientarla verso l'alto e a farne un capolavoro. 오전 10시에 시작한 시성미사는 낮 12시가 다 되어 3종 기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신자와 순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30여 명의 순례단을 꾸려 시성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방송 주간 조승현 신부를 비롯해 한복을 입은 어린이, 부부, 어르신들까지 두 젊은 성인이 탄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한편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디지털 환경에서 신앙을 전한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정신을 잇기 위해 오는 16일 성 카를로 아쿠티스를 제2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고 성상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또 성인의 정신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책자와 다큐, 기사 등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앙을 전파한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의 의미와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총무이신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15세 카를로 아쿠티스 시성이 주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청소년이 성인이 된다는 일은 매우 놀랍고도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8월 달에 젊은이 희년에 교구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가면서 아시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예. 아쿠티스 성인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 성인이 너희 친구들 또래인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청소년들이 그럼 저희도 성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쿠티스 성인이 신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청소년들이 자기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 그들도 하느님께 다가가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교회 모범으로서 제시되고 또 이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계기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항상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들. 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에서 보이는데 그런 삶들 중에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이 한국 천주교회에 주는 시사점도 있겠죠? 네. 아쿠티스 성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청소년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축구도 좋아하고 친구들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성당에서 만나는 그런 청소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쿠티스 성인은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볕 아래서는 피부가 타지만 성체 앞에서는 성인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 머물고 또 그분 안에서 성화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가슴에 품고서 성인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범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과학과 또 인터넷 또 빠른 변화 그런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또 경쟁도 많이 심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아쿠티스 성인이 일상 속에서 하느님께 가는 방법을 발견했듯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느님께 닿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 그 일상이 바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한국천주교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한국교회 청소년들 모습을 보시면서 한국교회 주는 그 시사점을 짚어주셨는데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또 우리나라 청소년 그 3억의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신부님은 교구대회 준비위원회 총무도 맡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구대회는 이제 본대회, 세계청년대회 호스트를 맡은 서울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본대회 전에 약 4박 5일간 각 교구를 방문하고 그 젊은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교구대회라는 이름의 행사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젊은이를 위한 기회,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젊은이들을 초대하고 또 젊은이들과 동반하면서 젊은이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노드의 과정을 따라서 저희도 함께 경청하고 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도입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젊은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교회가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복음을 하는 차원에서 이 준비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젊은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가 신앙을 함께 기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의 과정으로 밑거름을 잘 다지고 또 본대회까지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삶을 본받고 영성을 또 중심에 둬서 함께하는 교회로 준비하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총무이신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용인에 있는 은희성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소년기 신앙 활동과 사목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지난 11일 김대건 신부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특별히 청년 김대건길 명예 도로 명판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사는 은희성지에 있는 김가항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사제품을 받았던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이 철거되자 이곳에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은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배마실은 옛 교촌으로 당시 6살이던 김대건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박해를 피해 옮겨와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15살 소년 김대건은 이곳에서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신학생 후보로도 선발됐습니다. 은희 성지는 또한 사제품을 받고 조선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의 사목 근거지이자 첫 본당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2027년은 김대건 신부가 은희 성지가 있는 골배 마실의 터를 잡고 산 지 2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수원교구는 총들이 문희종 주교 주례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지난 11일 현양 개막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년 후에 2027년 이제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가 될 텐데 그 해가 바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골배 마실에 여기에서 숨어서 정착하신 지 이제 2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문주교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이곳 은희 성지를 찾는 소년과 젊은이들이 성 김대건 신부를 본받아 성소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이 성소에 대해서 잘 알고 다시금 성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성지, 대한민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받은 성소의 성지로 좀 거듭나도록 지금. 미사 후에는 청년 김대건길 명예 도로 명판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청년 김대건길은 용인의 은희 성지부터 세 개의 고개를 넘어 성인의 묘소가 있는 안성 미린의 성지에 이르는 순례길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생전 고개를 넘나들며 미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집행한 사목활동 행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2027년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를 해서 이곳을 찾을 우리 외국의 교우들이 청년 김대건길 명예 도로명을 보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그 뜻을 잘 새기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 용인시 의원들도 참여한 미사에서 이 시장은 인근 양지 성당에 있는 성 김대건 신부 동상의 국가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구 사제단 만남을 통해 사제들의 일치와 친교,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제들 간의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일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주교자 명동대 성당으로 모입니다. 9월 9일 교구 설립일을 맞아 열린 교구 사제단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구 사제단은 그동안 1분기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2분기 사제 성화의 날, 4분기 사목교서 설명회를 통해 만나왔습니다. 3분기에는 교구 사제단 만남이 없었는데 정순택 대주교가 교구 설립일인 9월 9일 3분기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사제들 간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일치와 친교, 미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고 또 형제를 가꾸는 그러한 의식과 또 노력이 필요한데 그 작은 일환으로 적어도 1년에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우리 전체 사제단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제들은 조별로 나누어 앉아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제들은 특히 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과 주님, 사제와 사제, 사제와 공동체 등 관계에 관해 속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제들은 경청을 통해 관계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교구 역사를 주제로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 신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조한건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평신도 주도로 성장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임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강의에 이어 파견 미사는 서울대교구 설립 194주년 기념미사로 봉헌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사제 영성의 대가 안토니오 브라보 신부의 저서를 인용, 사제는 성찬을 주재하며 공동체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교회의 백성이 사제 자체에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재현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었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탑골공원 내 오락행위가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국가유산 보호와 환경 개선이 이유인데 대안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탑골공원 곳곳에 붙은 안내문. 바둑과 장기를 모두 금지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335 모여 장기를 두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늘 아래 앉아있는 노인들만 보입니다. 노인들은 구청의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노인네들 생활터전을 다 없앤 것 아닙니까? 행정상 좀 예로가 있겠지만은 우리 노인네들을 위해서 전과 같이 생활터전을 좀 준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공원을 오가는 사람도 줄다 보니 상권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들이 하나 안 되잖아요. 장사 절대 안 되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장기 들고 피해를 준 게 있어요.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국가유산보호 차원에서 장기와 바둑 등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원 주변엔 복지센터 장기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졌지만 관심을 두는 이는 드뭅니다. 이번 조치 이후 음주와 시비 관련 신고는 줄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교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노인 소외, 노인 혐오 같은 주제로 이걸 확장시키는 건 아직 성급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사전에 노인들과 좀 함께 의논을 하거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통제, 금지, 이렇게 무자르듯이 대응한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요. 초고령 사회 우리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노인 여가 공간과 소통 방식 마련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두산그룹과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의 박용만 이사장이 산문집 지금이 쌓여서 피어나는 인생을 펴냈습니다. 은퇴 후에 여러간 다채로운 행보와 쌓인 생각들을 담았는데요. 윤하정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재계에서는 회장,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대장으로 불리는 박용만 이사장. 최근 두 번째 책을 발표하며 작가라는 수식어까지 굳혔습니다. 책에는 늘어난 잠옷을 걸치고 직접 요리도 하고 돈 꺼달라는 지인 때문에 고민하는 주변에서 봄직한 애처가의 이색 은퇴기가 펼쳐집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러내기 힘들 수 있는 개인사도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속의 회장님은 저하고는 좀 멀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언젠가 이 다음에 내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의 회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10년째 건네고 있는 반찬 봉사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손수 만들어 직접 전달하는 게 여느 회장과 다른 점입니다. 재료를 다듬어서 칼질을 해놓는 게 이제 그게 주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각 루트별로 이제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달을 해드리는데 총 7개 루트에 오늘 142명이셨어요. 독실했던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뒤늦게 세례를 받은 박 이사장은 20년을 냉담하다 50대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책 곳곳에 소박하고도 신비로운 신앙 체험이 스며 있습니다. 그날의 주일미사 시간 1시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게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설명이 안 돼요.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일도
하느님이 하셨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누구나 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다 있어요. 박 이사장은 책 전반에 특히 젊은 세대를 향한 지지와 이해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들었고 이런 생각 다 우리 세대는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오늘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힘든 세상이 됐구나라는. 해법 또한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솔루션 부분은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전 과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어가는 세상은 우리가 열어온 세상보다 훨씬 좋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미안함이 반이고 희망이 반이에요. CPBC 윤하정입니다. 이 십자가와 성모성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청년대회의 대표적인 두 상징물입니다. 높이 3.8m, 무게 31kg의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지난해 11월 바티칸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한국 청년 대표단이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청년들은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열린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환영의 밤에서 이 상징물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명동 대성당을 가득 메운 청년들은 한 손 한 손을 모으고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바쳤습니다. 손과 손이 이어지고 그 마음이 십자가와도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상징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태국에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해외 순례 때문인데요. 해외 순례는 주로 개최국이 속한 대륙 내 국가를 돌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순례한 국가는 총 6개국인데요. 앞으로 2개 나라가 더 예정돼 있어 총 8개국을 순례하게 됩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도착지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불과 0.2%에 불과한 나라인데요. 첫 여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통관 지연과 라마단 연휴가 겹치면서 십자가가 한 달 넘게 공항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통관이 풀리고 연휴가 시작되자 그 기간 동안 십자가는 여러 곳을 돌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켓 속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고 기도로 하나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가톨릭 국가답게 청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통관 절차도 수월했습니다. 필리핀은 1995년 세계 청년대회 개최국으로 올해가 WID 개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이 성년이 되어 다시 십자가를 맞이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된 순례는 한 달 동안 이어졌고 필리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동티모르입니다. 한때 이슬람 국가의 통치를 받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로 가톨릭 신자 비율이 세계에서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9월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목 방문하기도 했었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청년들에게 건넸던 그 십자가를 동티모르 청년들이 이어받아 감동을 더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이 십자가를 마치 예수님을 모시듯 온 마음을 다해 맞이했습니다. 비용을 한국교회 측에서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동티모르 교회는 스스로 작은 정성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티모르는 대한민국의 약 7분의 1 크기, 인구는 서울시의 약 15% 수준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의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십자가를 맞이했고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됐습니다. 현재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거쳐 12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순례는 가까운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징물이 특별한 이유는 청년들이 성직물을 만지고 안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십자가와 성모성화는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를 순례합니다. 그리고 2027년 6월 서울로 다시 돌아와 서울 곳곳을 순례합니다. 신자들도 순례를 준비하며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맞이할 환대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 소식이었습니다. 병력 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상비 병력은 이미 50만 명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병력은 47만여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과 6년 사이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며 무려 10개 사단 병력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20세 남성 인구는 25만 명이었지만 2040년엔 1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45년이 되면 이때 가능 인구가 12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정치권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여성 모병제와 징병제 논의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도 병사로 지원하여 군 복무하는 모병제나 성별 구분 없이 일정 연령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사병으로 복무하는 징병제의 길을 열자는 구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성 징병제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여성 징병제 논의가 언제나 젠더 갈등의 연장선에서만 소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병력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다루기보다는 남성은 군 복무한다는 불만, 여성은 출산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혼란이 서로 충돌하는 구도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별 간 불평등을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군대 문제는 성 대결의 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양성평등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3년 유럽 최초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컸지만 양성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여론이 힘을 보탰고 결국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자 2017년 징병제를 부활시키며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덴마크는 애초 2027년에 시행하려 했던 여성 징병제를 앞당겨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국가는 양성평등이라는 가치 안에서 저출산과 안보 위기라는 현실적 배경 때문에 여성 징병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은 이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군에는 남성 중심의 성차별 문화가 여전합니다. 여군 비율이 전체 병력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군 성폭력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군을 위한 화장실조차 없는 전방 초사가 많은 등 여성을 위한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여성을 위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여성 모병제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절벽은 진행형입니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 여러 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 ROTC에는 여대생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성 예비역 중 희망자만 받았던 동원훈련도 의무화되었습니다. 결국 갈등을 부추기는 논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과 성숙한 토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전논 제목은 여성 징병제 논의 시작하자입니다. 여성 징병제, 모병제 논의가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한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순교를 마주하고도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신앙을 고백한 김대건 신부. 그가 골병아실에 터를 잡고 산 지 200주년이 되어갑니다.
박해 시절 신앙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성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일상으로 여길 수 있는 미사와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느끼며 의미 있는 순교자 성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